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원여고에 입학한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1년 동안 생활하게 될 1학년 학년부장 김상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OT를 진행을 할 건데요. 기존 OT와는 다르게 이번 OT는요, 철저하게 고등학교 1학년을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학 입시 전략을 소개해주는 시간으로 할애했습니다. 기본적인 교칙, 기본적인 어떤 동아리 소개 같은 경우 저 나중에 유인물로 나눠줄 거거든요.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항상 밴드에는요, 학교 소식과 입시 소식이 발빠르게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에 올라와 있는 소식 반드시 꼭 클릭해서 읽어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입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시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옵션이 되겠죠. 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부의 컨설팅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원망 어린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내기도 하는데 최소한 제가 1학년 부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원망 어린 어떤 목소리, 정보의 부재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를 통해서 발빠르게 최신 입시 정보를 제가 매번 매 시간 올려드릴 겁니다. 물론 올려드린다고 해서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맞게 가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정보를요 읽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각 상황에 맞게 정보를 분석하시고 여러분들께 가장 유리한 입시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좋은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공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정보를 읽고 분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 굉장히 많겠죠. 언제든 저 학년부장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시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담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1학년 교무실에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런 상담 환영하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수줍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고등학교 성공적인 고교 생활하기 위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학년부장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덕원영어 신입생을 위한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변화하는 입시 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수시 대비 전시 전형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학교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집니다. 수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입시 전형이고요. 정시는 아시다시피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보는 거 있죠.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100%를 가지고 대학 입시 전형을 치르는 겁니다. 정시는 예전에는 30% 정도에 불과했지만 공교육 정사 정책 때문에 정시 지형이 인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40에서 45%까지 증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여러분들의 준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고입니다. 이렇게 정시가 40, 45% 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정시는 재학생을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재수생으로 대표되는 N수생이 절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에요. 정시는 수능 100이죠. 수능 100이라고 한 얘기는 모든 시간, 모든 내 활동들을요, 수능 공부에만 할애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학교 내신 시험도 있고요, 수업도 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100% 힘을 쏟을 수 있는 재수생들과의 경쟁에서는 굉장히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재학생 중에도 열심히 해서 정시에서 성공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높은 것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시는 재학생들에게 그렇게까지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없겠죠.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철저하게 수시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와 내신을요 철저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임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내신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기재사항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1학년부터요. 그리고 내신의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학생부 교과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의 어떤 그 중요성은 요즘 발표되는 결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진로 선택이라는 교과가 다른 학교 같은 고1부터 들어가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고3부터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진로 선택이라는 교과의 등장으로 인해서 고1과 고2의 내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고3의 내신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의 등장으로 인해서 고3의 내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고요. 1학년과 2학년으로 대표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서의 내신이요. 굉장히 전체적인 내신 평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세졌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부터 철저히 내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 전형에서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전략적인 어떤 교두보를 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전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내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교과가 증가했기 때문에 1, 2학년 이 진로 선택 교과가 없이 거의 모든 교과의 내신이 산출되는 1, 2학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위로 올라갈수록 이미 받은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점점 축소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수능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정시 확대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이고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라고 하는 영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 수능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다름이 딴 거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1학년 때만큼은 국수형으로 대표되는 기초교과의 기본을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업 그리고 이 수업을 바탕으로 한 내신 시험 여기에 플러스해서 수능 준비까지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 탄탄히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학생부 기재 변경 사항입니다. 부제가 선택과 집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들이 여러분 1학년 때부터 적용되는 변화된 학생부 기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상 미반영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수상, 소위 얘기하는 상이죠. 교내대회 참가해서 여기서 걸출한 결과를 받게 되면은 상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종에서요. 내신과 더불어 학업 역량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수상이었는데 이 영향력이 점점 축소가 됐습니다. 현재 고2와 고3은 학기당 1개의 수상이 들어가는데 이마저 고1은 아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에는 대부분의 1학년 대상 교내대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좀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이 수상이 차지했었던 학업 역량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교과 세특 그리고 이를 위한 탐구활동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학업 역량을 탄탄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동아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자, 소위 동아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 동아리와 학생 스스로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자율 동아리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역시 자율 동아리 비중 점점 축소하다가 올해 학년부터 이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쉬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규 동아리라고 하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기가 있었던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 자신의 관심사와 직결되는 동아리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규 동아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경우 그와 비슷한 자율 동아리 학생들이 만들어서 보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이제는 완전 봉쇄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규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문제는 정규 동아리의 수는 한정적이고요. 역시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도 한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선택할 때 다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인기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좋아요. 하지만 이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플랜 B, 플랜 C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플랜 A,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되겠죠. 하지만 이 동아리에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 플랜 C 동아리 가입 계획을요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플랜 A라고 하면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겠죠.
근데 플랜 B, 플랜 C를요 인기 있는 동아리로 선택하면 안 되겠죠. 왜? 이미 그 동아리도 인원이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플랜 B와 플랜 C를 세울 경우에는 봤을 때 인기가 없을 만한 동아리 중에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를 선택하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 좀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아마 동아리 중에 독서라던가 토론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아리가 지원이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예상이 될 경우에는 플랜 B로서 독서라던가 토론이 들어가 있는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입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봉사, 즉 외부에서 했었던 개인 봉사가 들어갔는데 현재 고1부터 이 내용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여전히 기재되고 여전히 대입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 기회를 얻게 되면은 꼭 여러분들이 이 봉사활동 시간을요 꼭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영재 발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미반영이 되는데 이게 일반고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대부분의 서울시에 있는 일반고들은요 영재학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재학급을 운영을 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활동을 제공해 왔는데 이게 이제 학생부의 기재는 여전히 돼요. 한 줄이 기재가 되는데 이 내용이 대학교 갈 때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영재학급에 참여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점을 꼭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재학급은 여기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요. 굉장히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요. 그리고 학생부 기재도 됩니다. 한 줄 정도. 하지만 그 내용은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독서 활동 상황이에요. 이 독서 활동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읽은 책의 제목과 책의 저자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독서 활동 자체가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독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탐구 활동이 기반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지식에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대학에서 당연히 반영을 하겠죠. 다만 책 제목과 저자가 들어가 있는 독서 활동 상황만이 반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읽은 책들은요. 교과서 특기라던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혹은 종합란에 녹아서 들어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다른 항목에 녹여라라는 얘기는 다른 활동과 연계해서 독서 활동을요 꼭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발표를 할 때 발표 활동의 동기로서 혹은 수행평가를 할 때 수행평가에 도움이 됐었던 활동으로서 아니면 발표라던가 보고서 활동의 후속 활동으로서의 독서 활동을요 반드시 학생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축소된 반영 항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1학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교내대회도 안 해도 되죠. 교내대회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자율동아리 활동 안 합니다.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지게 돼요. 개인 봉사활동 역시 안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 여유가 많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유를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리시면 안 돼요. 이 여유가 있는 대신에 이렇게 늘어난 여러분들의 여유 시간을요 내신 준비에 있어서 탐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대입에 반영되는 탐구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회 활동이라던가 정규 동아리 활동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학생부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은요. 수능 비중 중요라고 써 있어요. 수능은 기본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시 비중이 굉장히 증가된 상태의 대학 전형을 치르게 되고요. 여기에 수시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요 수능 최저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어떤 제한으로서 어떤 기준으로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생각보다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전략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점만 봤을 때 수능을 과연 공부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수능은 최후 방어선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능 점수가 나온다면은 소위 얘기한 우리가 지른다고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카드를 굉장히 여유롭게 쓴다는 표현인데 수시 카드를 쓸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높은 대학에 쓸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수시에 떨어져도 자신 정시라고 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점수는요. 수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1에게서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1에게서 수능 준비는 별거 없습니다. 크게 국어와 영어로 나눠지게 되게 됩니다. 다른 교과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신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1학년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신과 그리고 교과 세특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수학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국어의 수능 준비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은 비문학 분야입니다. 혹시 비문학 분야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뭐냐를 위해 설명을 할 건데요. 국어는 크게 문학 파트와 문법, 화법 파트 그리고 비문학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문학 말고도 문화작품에 대한 연관된 문제고요. 문법, 화법은 말 그대로 국어의 어떤 체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문학은 이 둘을 제외한 일반적인 글을 읽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비문학이요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부터 국어가 난이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혹시 3월달 우리가 3월달 학평을 풀 건데 3월달 학평에서 여러분들이 국어 비문학을 풀어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풀어봤더니 별거 없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비문학에 대한 어떤 맛을 보기 위해서는 고1, 고2용이 아니라 고3 수능 비문학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고3 수능 비문학 문제를 풀어보시게 된다면 아마 지문의 어떤 난이도에서 벌써 포기한 친구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수능 수준의 비문학은요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조차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읽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는 여러분들이요 고3 때 가서는 이미 늦어요. 고1 때부터 비문학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요 비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비문학에 대한 공부는 별거 없습니다. 비문학 문제 물론 문제를 풀면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문제 풀기 어려운 친구들은 비문학에 있는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문학에 대한 대비가 되기 때문에 1학년에 대한 비문학의 어떤 대비는요. 비문학을 꾸준히 읽어보시고요.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어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치러지게 됩니다.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탐구로 대표되는 상대평가 교과에 비해서는요. 소위 얘기하는 등급 따기가 좀 더 수월하게 됩니다. 전년도 수능 대비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의 퍼센트는 12%였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3등급, 우리가 보통 3등급까지를 수능 체제에서 유의미한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거의 50%에 가까웠습니다. 즉 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절반 정도는 수능 3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냐? 공부하지 않으면 3등급을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다른 교과에 비해서 등급 따위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물론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능 최저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져온 친구들이라면은 영어는 반드시 3등급 이내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영어도 역시 고1과 고2, 고3으로 올라갈수록 그 지문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데 있고요. 고3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독해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좋은 등급이 나오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학교 시험과는 별개로 독해 공부를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30분 이상이라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지문을요. 영어 지문 독해를요. 최소한 5개 이상 10개 정도는요. 매일매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독해 연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고3 올라가기 전에 영어라고 하는 것들을요. 어느 정도 성과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 영어라고 하는 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고2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등급을 받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고3 가면은 고3 가서 영어 단어 외우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고3 올라가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로 대표되는 상대평가
평가로 치러지는 과목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는 고2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치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독해 실력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듣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듣기가 좀 안 되는 친구도 많을 텐데, 이 친구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은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영어 듣기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듣기 연습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하죠.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귀찮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찮다고 미루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고3, 고3에서 맞닥뜨리게 된 현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귀찮음과의 싸움이 고등학교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큰 비법이기도 한데,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꼭 매일 최소 20분 정도 듣기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등교하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집에 가는 학교 시간, 요 시간을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듣기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을 그렇게 추천해 주진 않습니다. 물론 상위권 학생들은 선행을 하긴 하죠. 수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내신 기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신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신, 일단 내신 기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내신에서 착실하게 기초를 닦으셔야 돼요. 지금 고1인데, 고1 1학기 과정인데 수1, 수2 선행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친구들이라면은 선행보다는 탄탄하게 복습 위주로 수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2학년 올라가고 3학년은 미적분, 기하, 확통을 배우게 되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수학에 있어서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1 수학에 탄탄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탄탄한 기초를 닦지 않고 선행을 한다던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수포자가 많아요. 그런데 수학은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예전엔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은 인문계로 진학을 하게 되고, 수학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이과로 진학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게 될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 문과와 이과 구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물론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은 고2 때까지는요, 인문계, 이공계 상관없이 공통된 수학 과목을 배우게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인문계도 반드시 수학을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 인문계는 인문계끼리의 경쟁이었습니다. 인문계에 있는 학생들은 이공계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적인 역량이 조금은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바뀐 교육과정 하에서는 인문계와 이공계 수학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1학년 때 똑같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즉, 인문계 학생들과 이공계 학생들이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인문계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등한시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등급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도요, 수학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다른 교과와는 다르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이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높은 진입장벽은 이 벽을 부수고 올라가는 순간, 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수포자들 있죠. 수포자가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상당히 많은 수포자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떠받치게 됩니다. 물론 국어와 영어도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정 등급 밑으로 떨어지진 않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수학은,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요, 수능에서 굉장히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등급을 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학을 공부해 주시면은 3등급 나옵니다. 3등급 나오고요.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벽이 되게 커요. 3등급과 4등급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학을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요, 3등급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과와는 다르게 이 등락자가 굉장히 옅어요.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기도 힘들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수학을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을 받쳐줘야 되는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버팀목보다는 이 버팀목의 지지를 받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어와 영어에 비해서 수학 전략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내신입니다. 학업 역량이 얼굴이로 써 있는데 밑에 부제 뭐라고 써 있어요? 수시에 킹이라고 써 있습니다. 내신입니다. 자신의 학업 역량을 단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내신은 늘어난 교과 전형, 이 학교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거든요. 이 내신 전형이 10%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을 갈 때 유리하고요. 학종에 있어서도 내신은 굉장히 그 파워가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신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런 치열한 내신 경쟁을 중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치열한 경쟁, 상대평가가 뭡니까? 일정한 퍼센트에 들어야지만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는요, ABC라고 하는 절대평가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10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A에 해당되는 점수만 맞으면 그 친구는 A를 받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물론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A, B, C 등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학으로 가는 점수는 1등급부터 9등급이라고 하는 비율제로 인해 나눠지는 등급이 대학으로 가게 돼요. 자, 1등급 4%입니다. 우리 학교 재적 인원이 1학년 재적 인원이 292명이에요. 292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교 12등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11%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이걸 우리 학교 학생 수로 나누면은 32등까지, 즉 13등부터 32등까지 들어야 되고요. 3등급이라면은 33등부터 67등까지 들어야. 물론 이러한 등급수는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동점자 아니면은 전체 평균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비율제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져.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경쟁을 맛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보통의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지필고사 두 회분과 각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 내신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수행평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 교과마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는 수행평가를 치를 겁니다. 적게는 한 번 보는 데도 있을 거고요. 많게는 4-5번 보는 교과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행평가가 대부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5월부터 6월까지에 집중적으로 치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1학년이 9과목을 배우는데 9과목의 수행평가가 비슷한 시기에 치러져요. 이 얘기인 즉슨 한날에 우리 나쁠 경우에 수행평가가 3개, 4개가 겹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수행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미리 공지가 됩니다. 즉 3월달에 이 수행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시기와 방법들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시험 공부도 미리 준비한 친구가 있긴 하지만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닥치면 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그 퀄리티 역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표된 지필고사의 시험 범위가 중학교 때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 2배입니다. 2배에서 심한 경우에는 4배까지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던 방식으로 공부하다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친구들이 실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못 보면 기말고사 잘 보면 돼요. 1학기 성적이 망치면 2학기 성적을 잘 보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실패를 하나의 스펙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학종이라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은 성공만 해서 성공만 하면 좋겠지 물론. 하지만 실패도
실패도 굉장히 좋은 스펙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중간고사 망치고 기말고 잘 보면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1학기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2학기 때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더 좋은 성적을 받기 바랍니다. 1학년 때 성적이 저조했던 친구들 더 열심히 해서 2학년, 3학년 때 상승하는 성적 곡선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상승하는 성적 곡선,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은 매우 좋아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등학교의 내신은 철저하게 상대평가로 치러지게 됩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실수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답안지 마킹 실수한다던가 서술형을 밀려서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시험 볼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유를 좀 가지면서 해주시면은 실수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에게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지 못한 점수, 좋지 못한 등급을 받은 친구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종이라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라면은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수능에 올인하셔가지고요. 정시라고 하는 전형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내신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각 반에 이런 친구들 나올 겁니다. 나 중간고사 망했어. 나 이제 수시 안 할 거야. 정시파하러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1학년 내신을 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2학년 올라가면서 난 이제 정시로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좀 그렇게 말하는 친구 치고 수능 공부 제대로 한 친구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정시파라고 선언을 빨리 하면 할수록 공부를 안 하게 돼요.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 이것도 크게 보면 수능 준비입니다. 내신 공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과연 내신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 내신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경쟁자가 있는 수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친구들은 저는 일단 2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셔야 됩니다. 사실 내신과 상관없이 수시라고 하는 전형은요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1학기까지는 갖고 가셔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2학년 2학기까지는 내신 시험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좋은 학생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시라고 하는 것들은 빨리 준비하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요. 정시라고 하는 거 완벽하게 수능에 올인을 해야 성공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고1, 2 때 아무리 수능 준비를 하더라도 그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멘탈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능 공부 절대 못합니다. 수능 정시를 내가 올인하겠다는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그래도 내신도 낮고 아무래도 교내 활동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라는 친구들 그럼 최소한 국어, 영어, 수학만큼은 내신 중심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거로 수능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수능 문제를 공부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정시는요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까지는 잠시 미뤄두시길 개인적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교과 세트 코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학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가치가 큰 학생부 항목이 바로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줄여서 교과 세특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 교과 세특은 이 전부터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올해부터 1학년부터 이 수상이라고 하는 학업 역량의 한 요소가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또 다른 도구인 내신과 교과 세특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신 굉장히 중요하죠.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과 세특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인데요. 이 교육과정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발표와 보고서 작성을 통한 탐구 역량 증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와 상관없이 아마도 거의 모든 수업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에게 발표와 보고서 작성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즉슨 2015 개정교육과정 하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의 학생부에는 웬만하면은 발표, 웬만하면은 보고서 내용이 교과 세특에 기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발전시키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발표, 보고서 작성이라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교과 세특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스펙이 되기 때문에 교과 세특은 차별화된 교과 세특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차별화된 교과 세특을 달리 얘기하자면은 개별화된 교과 세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적혀있는 교과 세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게 될 전공과 연계되는 교과 세특,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를요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교과 그리고 창치활동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활동을 참여하고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활동과의 연계를 생각하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발표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를 하게 되는 동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연계 활동을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책을 읽을지 보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집대성하는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쓸 건지 미리 고려하셔야 됩니다. 즉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활동 하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소위 얘기는 후속 활동이 무엇인지를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표를 준비할 때 친구들은 발표 다음에 내가 읽게 될 책 그리고 내가 마무리로 내게 될 보고서의 주제 정도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학생부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평가하시는 입학사정관 교수님들은 이런 것들을요 정말 수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이미 익혀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부만 보시면 이 학생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냈는지를요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요것들 많이 읽어보고 많이 보시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이런 것들을 카톡에 보내서 여러분들만의 기본적인 아카이브라고 하죠. 기록 보관서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셔야 되고 수업 시간과 창시 활동에 발표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를 종합한 보고서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2R2P라고 하는 것들을 생활하셔야 돼요. 2R2P입니다. R 두 개와 P 두 개가 보이시죠? Read 읽으시고요. Research 조사하시고요. Post 교실에 게시하시고요. Present 이를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이 2R2P라고 하는 어떤 활동을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런 2R2P를 생활한 친구들은요. 단언컨대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생부에 여러분들의 진로가 언급되는 게 좋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는 언급되는 게 그렇다 유리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부에 기재되는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라고 하는 것, 뭐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 뭐 과학자를 희망하는 학생, 생명과학자를 희망하는 학생 이런 것들이 굳이 언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한 활동, 여러분들이 읽은 책, 여러분들이 한 발표, 보고서를 다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대학을 졸업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다 나옵니다. 이 축소된 학생부 글자 수 아깝잖아요. 이 아까운 글자 수를 학생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채우지 말자고요. 이런 것들은 다 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탐구 주제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드러낼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심화 확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고1이기 때문에 고1부터 심화 확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1은 다양한 활동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활동이 뭔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장하고 심화할지를요 고민하셔야 돼요. 1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심화 확장을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인문계를 진학하는 친구들도요, 뭐
미술 쪽이라든가 디자인 쪽이죠.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공계를 목표로 한 친구들도 다양한 인문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이런 다양한 활동,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는 굉장히 전공에 걸맞는 심화 확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표와 보고서 활동 많이 하면 좋을까요?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친구들이 발표와 보고서 활동에 매몰된 나머지 양쪽으로만 확장을 시키려고 해요. 문제는 이 발표와 보고서 다른 활동과 연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발표, 어떤 보고서를 쓸 때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서 왜 이 학생이 이런 발표를 하고 이런 보고서를 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앞에 동기적인 내용 없이 거창한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 친구의 학업 역량이 돋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 블록체인이라던가 다른 굉장히 어려운 거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 학생이 왜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가 다른 내용이 없으면 책이라던가 다른 교과에서의 발표 내용이 없으면 약간 뜬금포로 터지는 활동이잖아요. 이런 뜬금포로 터지는 활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뜬금포로 터지는 활동들은 보통 외부에서의 컨설팅을 받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차근차근 밑바닥을 다지면서 활동간의 연계성을 보이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발표를 하기 전에 이 발표를 하게 되는 동기에 해당되는 활동, 가장 좋은 게 독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학생부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셔야 됩니다. 자, 주제 꼭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확장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제에 대한 거창한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게 1학년 때 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항목, 기초가 되는 항목에 대한 활동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2학년,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이 보이게끔 만드셔야 돼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적의 상승이 될 수도 있고요. 탐구하는 주제의 심화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2학년, 3학년과의 연계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교과 세특을 기록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업을 담당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께 갑자기 발표를 한다 그러고 갑자기 보고 제출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제발 발표와 보고서 활동을 학년 말 학기 말에 몰아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학년 말 학기 말에 몰아치는 발표와 몰아치는 보고서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학기 중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여유가 많은 학기 중에 발표하시고요. 보고서 작성도요. 학기 말에 내기보다는 학기 말 되기 전에 미리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보고서를 하기 전에 사전 전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요. 선생님 저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싶은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을까요? 혹시 선생님 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내용에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이런 사전 작업을 하고 계획서 같은 거 써서 내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로 이어지게 하고 보고서로 이어지게 해야 돼요.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은 발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발표를 발표 내용이 담아있는 기본적인 요약본을 같이 제출해 주면 좋습니다. 당연히 발표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게 좋아요. 미리 발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요약본 한 장으로 만드셔가지고요. 이에 발표를 하게 된 동기, 발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교과의 내용, 그리고 그 발표를 하게 된 내용의 기본적인 요약, 그리고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 내가 하게 될 후속 활동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 계획서를요.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 전에 교과 선생님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선생님께서 발표 전에 그 계획서를 읽어보시겠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발표 활동을 할 때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서로 냈던 발표 요약본은 학생부 교과 세특 내용을 쓰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미리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겠죠. 여유가 있으실 때 작성한 교과 세특의 내용은 당연히 그 질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와 연계할 때
뜬금포로 보고서 냈으면 선생님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계획서도 냈고 발표도 했고 그리고 발표와 연계되는 보고서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했던 전반적인 탐구 활동의 과정 다 아시고 계세요. 아신 상황에서 작성하게 되는 교과 세특 당연히 훌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담당 선생님과의 소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치 활동입니다. 플러스 알파라고 써 있습니다. 부제는 탐구와 역량과 개별화라고 써 있어요. 창치 활동은요, 학교 활동, 학급 활동, 학년 활동을 나타내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소위 얘기하는 자동 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핵심은 물론 동아리도 중요하죠. 자율과 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과 진로 활동은 학교 활동, 학년 활동, 학급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전까지 자율 활동과 진로 활동은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이게 학년 중심, 학교 중심, 학급 중심 뭐예요? 개인이 움직이는 활동보다는 단체가 움직이는 활동 중심으로 짜져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열심히 한 나머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학생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학생부의 내용, 아무리 좋은 활동, 좋은 프로그램이더라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다면 평가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화 작업이 중요한데 일단은 그런 개별화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해야 될 건 뭡니까? 참가를 해야겠죠. 학년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학급 프로그램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요 반드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특히 1학년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탐구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총 6가지로 이루어진 학년 특색 프로그램입니다. 시사 속 나의 생각, 세계 시민 성장 프로젝트, 나의 꿈을 펼쳐라 모의 창업 발표, 인간 중심 문제 해결 프로젝트, 영어 말하기 대도 활동, 수학 활용 방안 심화 연구 활동, 굉장히 다양한 분야, 다양한 내용의 탐구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학년 학생 모두를 위해서 열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참가할 때 저 학년부장이 매번 관찰할 거고요. 매번 보고서 활동, 발표 내용 다 받을 겁니다.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챙겨줄 거기 때문에 일단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간중간 여러분들 관심사에 연결해서 좋은 탐구 활동이 나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참가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참가만 해도 그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 참가한 이유는 단순한 참가했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좀 더 좋은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가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 why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탐구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활동, 즉 교과 세특, 다른 교과라던가 교과 세특이라던가 다른 어떤 독서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죠. 이런 활동들과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흡연 교육도 있고 성교육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미리 공지가 돼요. 학교 일정에. 대부분의 흡연 교육과 이런 교육들은요. 보통은 어떤 강사분이 와서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동영상 시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가 되는 활동이 많아요. 근데 이런 시간 낭비를요, 여러분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학교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요, 학교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던져주는 거예요. 강사가 와서 하는 강사의 내용이건 그리고 동영상의 내용이건 이런 활동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보기만 지나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도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리 공지가 됩니다.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흡연 교육할 때 흡연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흡연 교육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경제학과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면은 흡연으로 인한 흡연과 경제와의 어떤 관련에 대해서 조사 발표를 하는 겁니다. 뭐 흡연 교육, 금연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금연으로 인해서 뭐 KTNG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영기업이잖아요, 그렇죠? KTNG라고 하는
뭐 담배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KTNG 주가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금연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 생활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소비되는 의료 비용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는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은 뭐 KTNG라고 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이 감소되긴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은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금연교육, 흡연교육은 굉장히 경제학적으로도 훌륭하다. 이런 내용의 발표로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과학 쪽에 관심 많은 친구라면은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고 왜 담배라고 하는 게 몸에 좋지 않은지를 설명해주는 발표를 하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적힐 거예요. 뭐 흡연 교육을 통해서 뭐 담배가 굉장히 나쁘고 건강이 좋지 않는다는 내용을 뭐 알게 됨. 이런 내용이 적히겠지만 이런 활동을 한 친구라면은 뭐 흡연 교육 시간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발표를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됨. 이런 내용이 적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가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차이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교과 활동과 연계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학생으로 봤을 때 각 활동의 단독으로 뭐 구별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토리 있는 학생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비단 일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라던가 뭐 수능 공부할 때 많이 지문 같은 거 읽어보잖아요.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내용으로 좋은 학생부 활동을 연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히 앞에 거랑 똑같아요. 창치활동, 특히 자율과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기록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창치활동을 하게 됐을 때 담임 선생님들과 소통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고 싶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건지를요 먼저 담임 선생님께서 알고 있게끔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획서라던가 중간보고, 최종보고라고 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통 창치활동은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전체가 참여활동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누구나 똑같은 활동, 누구나 똑같이 기재되는 활동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연계되는 개별화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참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각 활동마다 개별화된 특별화된 활동을 추가해 줌으로써 굉장히 좋은 창치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학생회 활동, 뭐 회장, 부회장,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진로 특강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요. 문제는 이런 활동들에 참여에 그친다는 겁니다.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참여해서 활동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개별화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른 친구들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시로 봤을 때 평가로서의 가치가 하락이 돼요. 굉장히 노력한 바에 비해서 평가받는 내용이 축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나만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학생의 한 친구예요. 학생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활동을 학생회 전체가 같이 하잖아요. 학생회 전체가 하는 활동 해야죠.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조그만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학교 폭력을 뭐 방지하는 캠페인 활동을 한다. 그래서 앞에 뭐 교원 앞에 나가서 뭐 플랜카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카드 만들어서 뭐 학교 폭력을 몰아냅시다라고 하는 캠페인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캠페인 활동은 학생 활동 모두가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학생부에 적히는 내용들은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뭐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조그만 포스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학교 게시판에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학교 폭력을 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이트라던가 이런 것들 소개하는 것들을 A4 용지로 만들어서 모든 반에다가 게시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만의 개인 탐구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개별화적인 내용을 하셔야 돼요. 자, 학급 회장, 부회장 볼까요? 학급 회장, 부회장 나중에 보면 결국 이런 내용이 적히게 됩니다. 위 학생은 학급 회장으로서 담임교사를 도와 원만한 학급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급 친구들과 많은 소통 작업을 통해서 뭐 좋은 학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함. 보통 이런 내용이 적히는데 또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의
회장과 부회장이 적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학생부 내용이 뭔가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야 돼요. 이 학생이 소통 능력이 뛰어나면 왜 소통 능력이 뛰어난지, 이 학생이 리더십이 훌륭하다면 왜 리더십이 훌륭한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결국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특이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즉 소통이 있다면은 어떤 학급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겠죠.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직접 대화를 통해 듣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기 초에 학급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를 알기 위해서는 회장은 부회장과 같이 여러 가지 설문 조항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뿌립니다. 뿌려서 우리 학급이 어떤 학급이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학급 말에 어떤 구호를 만들면 좋겠는지, 우리 학급의 어떤 결속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할지, 그리고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이 학급 친구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을 친구들한테 직접 받는 겁니다. 받아서 받은 내용들 잘 정리해서 다른 선생님께 드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 토대로 해서 학급을 운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기 말 학년 말에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봤는데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내가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좋았고 어떤 내용이 나빴는지 적어줘. 그리고 나의 활동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2학기 회장과 부회장이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적어줘 라고 하는 내용의 2차 설문조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받아요. 받은 다음에 역시 잘 정리를 해서 담임 선생님께 드리고 그 다음 학기 2학기 회장 부회장께 넘겨주면은 이 활동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회장과 부회장이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려주는 한 일화잖아요. 담임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학생부에 적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급 2번이 아니에요. 회장 부회장 하고 싶지만 내가 좀 수줍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급 부장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이 친구는 타이틀 하나도 없잖아요. 타이틀 하나도 없는 친구들은 리더십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은 회장, 부회장, 동아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는 게 아닙니다. 타이틀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내용의 일을 했는지가 여러분 리더십을 결정짓는 거예요. 회장이 아니더라도 부장이 아니더라도 부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개인 프로젝트를 하세요. 내가 어떤 언론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라면 자기의 관심사 연결지어서 학급 신문을 만듭니다. 학급 신문을 만들어서 이것과 관심이 많은 친구 한 두세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세 명 모아서 7반이라면은 7반의 신문 만드는 겁니다. 신문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학기 초니까 애들 인터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잘 모르잖아요.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들 인터뷰 따서 인터뷰한 기사를 쓰는 겁니다. 당연히 선생님 기사도 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알면은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 기사들 많잖아요. 그런 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일주일에 한 번, 바쁘면 2주에 한 번 정도 신문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걸 만들어서 게시하면은 이게 바로 리더십이고 여러분들 관사와 연계되는 좋은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신문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매일 일찍 와서 이런 간단한 것도 가능해요. 누구보다 먼저 일찍 학교에 와서 교실 환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창문도 열어놓고 문도 열어놔요. 그리고 교실이 지저분하면은 주번 대신 청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좋겠죠. 들으셔가지고 저 매일 학급에 와서 부장은 아닌데 학급에 건강지킴이 이런 타이틀로서 매일 와서 환기도 열심히 할 거고 제가 누구보다 먼저 오고 제일 늦게 나가서 교실 정리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부장이 아니도 이 친구는요 자율활동에 충분히 그 내용이 기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리더십이랑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프로젝트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굉장히 좋은
활동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런 활동을 기획하고 하셔야 됩니다. 진로 특강 같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진로 특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가하실 겁니까? 아니요. 진로 특강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진로 특강 가기 전에 진로 특강의 강사분에 대한 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질문할 것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했던 거 먼저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질문한 걸 생각해야지 진로 특강 같은 거 들을 때 굉장히 집중력 있게 듣게 됩니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진로 특강에 가서 그냥 잠만 자요. 그리고 진로 특강이 끝난 다음에 어떤 연계 활동을 할 건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진로 특강이 가치가 있게 되고요. 다른 활동들과 같이 연계 있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가 아니라 개별화할 수 있는 활동 반드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탐구활동 관심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연계라고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탐구활동의 시작은 자신의 관심사를 아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진로 설정을 하라는 건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요,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때 전체적인 틀이 잡히게 되고요, 중심적인 주제가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없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관심사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잖아요. 또 보세요. 보다가 그 보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떤 갖고 있던 관심사,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BTS라고 하는 오빠가 했어요. 그러다가 뭘 하게 되느냐, 주변에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경제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경제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BTS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BTS 뮤직비디오를 봐요. 많이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죠. BTS 내가 좋아하는 오빠들이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 클릭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클릭수가 과연 돈으로 환산 얼마만큼 될까? 과연 이런 돈으로 환산되는, 그러니까 유튜버 같은 경우는 돈으로 받잖아요. 나중에 이런 돈으로 받은 것들이 우리나라 GDP에도 포함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메모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메모하시고 카톡에 보내세요. 카톡에 보내서 나중에 이제 주제 탐구할 거를 삼는 거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공계 쪽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 BTS 팬이에요. BTS 뮤직 보다가 내가 BTS 뮤직비디오를 하나 클릭했는데 이 유튜브가 계속해서 관련된 추천 동영상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같이 연결시켜서 발표를 하시면 되고요.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보세요. 보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보다가 저 내용 뭔가 발표거리에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요. 사진 찍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 기사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기사, 누구 내 관심사 연계되는 기사인 것 같아요. 주소 복사해서 바로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카톡으로 보냈던 여러 자료를요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의 종이에다가 한글이라던가 워드 열어가지고요 붙이세요. 그렇게 여러분만의 기록 보관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적혀있는 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고 나중에 탐구할 만한 거리잖아요. 이렇게 탐구거리를 모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은 나중에 연결시킬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주제는 이런 교과 이 단원과 비슷한 것 같아. 요 주제는 수학 교과의 이런 단원과 어울리는 것 같아. 어울리는 거 찾으셔가지고요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고 보고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교과 세트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 탐구 활동을 하는 겁니다. 탐구 활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하게 될 전공과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기록하고 찍고 보내고 그 내용 요약하세요. 요약한 내용 게시하시고요. 관련되어 있는 신문 스크랩 자료 뽑아가지고 붙이셔서 게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게시했던 여러 자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선택을 해서
발표하시고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심화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책 읽으셔야 되고요. 기사 많이 모으셔야 되고요. 동영상 강의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보시되 그런 내용들을요. 좀 더 생산성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브리핑이라고 써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발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발표하기를 어렵게 생각하느냐? 발표를 너무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업 중에 하는 발표는 결코 완성품이 아니면 최종 단계가 아니에요. 발표는 브리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친구들과 교과 선생님 혹은 담임 선생님들에게 알리는 용도입니다. 발표 자료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발표 자료에 심도 있는 것들을 넣겠다? 그러다 보면 발표 내용 굉장히 재미없어지고요,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고 재미없어지면요,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게 되는 친구도 자게 되고요, 그 내용을 듣게 되는 선생님도 지루하게 느껴져요. 발표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발표의 핵심, 보통 PPT를 만들죠. 발표의 핵심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진과 키워드, 그리고 5분입니다. 발표에 절대로 줄글 넣지 마세요. 어떤 친구 발표하는 거 보면은 PPT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발표입니까? 보고서죠. 발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발표할 내용은 절대로 PPT 안에 글로 표현되면 안 돼요. 발표의 기본적인 것은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는 청중의 이목을 잡으셔야 되고요. 키워드만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표하는 내용이 어떤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기업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쿠팡, 구글, 또 뭐죠?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사진 붙이세요. 간단한 동영상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밑에 간단하게 OTT 산업의 발전, 쿠팡의 뉴욕 증시 성공할 것인가 짧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말로 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말로 하는 내용들이 PPT 안에 복잡 다단하게 길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발표는요. 왜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그 PPT 내용이 왜 PPT의 정석을 불리우겠습니까? 잡스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은요. 줄글이 하나도 없어요. 글도 거의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사진과 중요한 키워드만 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발표한 중요한 내용들은요. 다 말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발표하지 마세요. 어려운 내용 발표하면 친구들 안 듣습니다. 재미없는 발표돼요. 발표는 여러분들의 나중에 제출하게 되는 보고서 작성의 어떤 예고편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발표로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발표로 끝내려고 하니까 발표가 길어지고 발표의 내용이 줄글이 들어가는 겁니다. 발표는 간단한 브리핑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서두입니다. 발표는 5분 넘어서면 안 돼요. 5분이 넘어서는 순간 그 내용은 지루해집니다. 최적의 발표는 3분짜리입니다. 3분에 깔끔하게 발표를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내용, 진짜 이론적인 내용은요. 나중에 보고서로 작성해야죠. 진짜 어려운 내용은요. 친구들 듣기 싫다니까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은 선생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보고서 내용에 작성하세요. 그러면 발표 깔끔하고요. 발표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발표는 사진, 키워드, 5 minutes 요거로 이루어진다는 기억하시고 또 팁을 드리자면은 발표는 보통 이렇게 쓰죠. 앞에 타이틀, 내용,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타이틀 다음에 바로 발표 내용 들어가면 조금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은 항상 뭐라 그랬어? 왜 이런 발표를 했을 때,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얘가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른 항목이라든 같은 항목 내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발표를 할 때 맨 첫 장을 이 발표를 하게 될 동기를 넣으세요. 발표를 하게 된 동기가 유튜브의 어떤 강의다? 그 내에서 넣으세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다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쓰던가 이런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구에서 이 책에서 의미하는 요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요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가 통합사회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통합사회 시간에 미세먼지의 내용이 나와서 미세먼지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나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서 이건 통합과학식이 되겠죠. 뭐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이걸 나중에 보시게 되는 그 교과 선생님이 학생부를 써줄 때 굉장히 편하게 써주십니다. 이 학생의 발표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지가 같이 연결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의 마지막에 감사합니다가 나올 텐데 감사합니다 바로 앞장에는요. 제가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를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생겨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후속 작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후속 활동에 대한 어떤 소개도 마지막 감사합니다 전에 써주고 실제로 그런 후속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나중에 기록하신 선생님께서 좀 더 편하고 그리고 훨씬 더 유기적으로 좋은 학생부 기자가 되도록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발표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해서 먼저 드려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이 아마 교과 습득은 저는 정말로 훌륭하게 작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줄글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사진과 키워드로 5minutes 기억하시고요. 자, 보통 발표를 하게 되면 보통 발표를 끝나게 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심도 있는 교과 습득을 원하는 친구들은 이것과 연계된 발표는 제가 짧고 관심사 있는 내용으로 가야죠. 가벼운 내용으로 가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학술 내용, 어떤 학업 역량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준 학술적인 역량은 보고서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보고서에다가 어려운 내용 집어넣고요. 이론적인 거 집어넣고 교과서의 내용과 콜라보 이루어서 뭐 보고서와 관련되어 있는 보고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인 면을 풀어나가는 그런 보고서를요. 나중에 꼭 써주기 바랍니다. 발표하면은 반드시 꼭 보고서 써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 방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과 이론을 발표에 담지 말고 보고서에 작성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탐구 활동하시면 되고 이렇게 발표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종이란 전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1시간 동안 많은 내용 전해드렸거든요. 혹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구체적인 실행 작업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요. 뭐 특정한 전문적인 내용이라면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교과 선생님들 찾아가서 꼭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년부장 열려 있고요. 항상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학년 교무실에 오셔가지고요. 꼭 질문해 주시고 상담 하세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덕원여고에 오신 1학년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과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1학년.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입시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1학년이 되도록 저 학년부장과 함께 여러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교과 선생님들과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 하셔가지고요. 3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학, 원했던 혹은 목표를요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덕원여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